내 집은 파괴적인 화재로 인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아들의 집으로 피신하려 했지만 아들은 여자친구 지수 씨가 사생활 보호를 원한다며 나를 거절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나는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젊은 시절의 사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대저택 문을 열었을 때 세 단어를 말했습니다. 결국 돌아왔군요.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저희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달되는지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이름은 미숙입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나는 인생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이미 겪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모든 것은 여느 때와 다름없어 보이던 수요일, 인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오후 커피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 있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혹시 스토브에 무언가를 올려두었나 싶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거실 문을 열었을 때 너무 짙은 연기벽이 나를 맞이하여 앞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불길은 이미 커튼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순식간에 벽을 타고 올라가는 속도의 나는 몇 초 동안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마비되었습니다. 연기 감지기가 울렸어야 했지만 나중에야 배터리가 몇 달 전에 방전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한 부주의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가는 대가를 치르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소방서에 전화하기 위해 주방으로 달려갔지만 연기가 이미 사방에 가득하여 숨쉬기 어려웠고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길은 억제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맹렬한 굶주림으로 내 집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생각은 살아서 여기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방 식탁 위에 놓여있던 가방을 움켜쥐고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나가기 직전에 본 마지막 모습은 고인이 된 남편 재훈 씨의 초상화가 열기로 인해 검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침하며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을 때 이웃들이 이미 길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78세 이웃인 최 여사님. 최 씨이 가장 먼저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고 우리는 40년 이상 살았던 집이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소방차가 10분 만에 도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불이 이웃집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우리 집은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40년의 추억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아들 현우가 숙제를 하곤 했던 주방 식탁, 아들의 성장 기록이 새겨진 벽, 재훈 씨와 37년을 함께 나눴던 방,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누군가 어깨에 덮어준 담요를 두른 채 소방관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거실의 낡은 콘센트에서 합선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전기 문제가 내 삶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불길은 마침내 잦아들었고 그을리고 연기나는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소방서장이 그을음으로 더러워진 얼굴로 다가왔는데 그의 눈은 내가 그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말을 끝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전소였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과 가방 안에 든 내용물을 제외하고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운 좋게도 집이 남아있던 이웃들이 첫날 밤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친절한 최 여사님은 당신과 함께 있으라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손주들의 방문으로 이미 비좁았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지만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체육관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은 나를 더욱 길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현우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아들은 분당구의 나무가 늘어선 거리와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집들이 있는 고급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4년 전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지역 관리자로 승진했을 때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그래야 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었지만 그는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내 전화기는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녹아버렸기 때문에 최 여사님의 전화를 사용했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나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화재가 났어. 아들아, 집이 사라졌어. 모든 것이 사라졌어. 영혼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어요? 아니, 괜찮아. 약간의 긁힌 상처와 연기 때문에 목이 따가울 뿐이야. 하지만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묵을 곳이 필요해. 임시로만. 또 다른 침묵. 알았어요, 엄마. 오세요. 우리가 해결해봐요. 나를 덮친 안도감은 너무 강렬해서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돌봐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리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재중 전화와 어색했던 명절 저녁 식사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보험사 감정인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을린 폐허를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그는 오전 9시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낡은 클립보드와 카메라를 든 채 차라리 다른 곳에 있고 싶어 하는 듯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집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전소입니다. 그는 마치 그 두 단어가 나의 전생애를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실용적으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나는 대답을 듣기가 두려웠지만 물었습니다. 구조물에 대해 2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셨지만 공제액과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아마 9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9천만 원. 42년의 삶을 재건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최 여사님은 적십자사에서 준 긴급 자금으로 기본적인 옷과 위생용품을 사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빌린 작은 여행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삶에서 남은 전부였습니다. 현우의 집으로 가는 길은 마치 타국으로의 여행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항상 복권을 사던 주유소, 재훈 씨와 일요일마다 아침 식사를 하곤 했던 식당, 이 모든 곳이 다른 사람의 삶에 속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우의 동네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완벽한 잔디밭, 완벽한 보도, 어제와 똑같이 계속되는 완벽한 삶들. 나는 내 비극을 그들의 깨끗한 세상에 가져온 침입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집은 흰색 덧문과 그의 여자친구 지수 씨가 고른 빨간 문이 있는 2층짜리 현대식 주택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2년간 함께 지내는 동안 그녀를 정확히 3번 만났습니다. 그녀는 30세였고 그는 39세였습니다. 그녀는 시내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고 벽의 색깔부터 저녁 식사에 내놓을 와인의 종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진입로에 택시를 세우고 잠시 가만히 서서 용기를 모았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오고 작은 아파트라도 찾을 수 있을 때까지만. 빌린 작은 가방을 들고 아들 집문으로 걸어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크하기 위해 손을 들었을 때 나는 익숙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재훈 씨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발밑에 땅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깊이 추락할지 아직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현우는 내가 노크하기도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창문으로 나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순간 그의 익숙한 얼굴, 재훈 씨의 눈, 나의 고집스러운 턱을 보니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나의 아들이었고 나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분명 피는 무언가를 의미했습니다. 엄마. 그가 옆으로 비켜서서 나를 들여보내 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알아차릴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거리감이나 불편함이었을 것입니다.
지수 씨는 거의 즉시 그의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치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아마 내가 한 달 식비로 쓰는 것보다 더 비쌀 흰색 청바지와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왠지 모르게 완벽하게 정돈되어 보이는 그 헝클어진 올림머리 스타일로 묶여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절대 눈에 닿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미숙 씨, 집에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겨서 정말 안 됐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낡은 가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어요. 나는 나의 가방을 그녀의 깨끗한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였을지 갑자기 의식했습니다. 내가 새로 산 싸고 단순한 옷은 윤이 나는 복도 대리석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 댁에서 샤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리카락에 스며든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임시일 뿐이야. 나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내가 회복할 때까지만. 현우와 지수 씨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방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을 배제하는 종류의 부부들 사이에 오가는 말 없는 대화였습니다. 나는 재훈 씨와 내가 셀 수 없이 똑같이 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쪽 입장에서 보니 마치 내가 알지 못했던 클럽에서 배제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현우가 나를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잡지에 나오는 집들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고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실제로 앉아본 적이 없을 것 같은 흰색 가구. 너무 깨끗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창문에서 빛을 반사하는 유리 커피 테이블. 아무것도 만지기가 두려운 종류의 집이었습니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고 내 새 신발은 깨끗한 나무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미묘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뭐예요? 현우가 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고통받는 어머니에게 팔을 둘러줄 수 있었을 소파 옆자리가 아니라 마치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내 맞은편의 말입니다. 보험감정이니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몇 주, 어쩌면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 그때까지 여기 머물 수 있기를 바랐단다. 작은 아파트라도 찾을 때까지만. 이어지는 침묵은 그래야 하는 시간보다 10초 더 길었습니다. 나는 지수 씨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턱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현우의 팔에 손을 얹었는데 그것은 지지하는 몸짓처럼 보였지만 분명 소유욕이 강했습니다. 엄마, 현우가 말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의 목소리 톤으로 다음에 올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지수와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사생활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랜 시간 일하고 여기가 우리의 안식처예요. 이해하시죠? 나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나는 요리나 청소를 도울 것입니다. 나는 민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수 씨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폐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숙 씨. 공간의 문제예요. 이 집은 우리가 함께하는 첫 번째 보금자리이고 우리는 아직 부부로서 우리의 리듬을 찾고 있어요. 나는 너의 어머니야. 내 의도보다 더 날카롭게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죠. 지수 씨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께서 다른 곳에서 더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건하는 동안 어머니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곳이요. 나는 현우를 쳐다보며 그가 그녀에게 반대하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열이 날 때마다 밤을 새웠고 그의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두 탕을 뛰었으며 3년 전 전처가 개인 트레이너와 외도하여 그를 떠났을 때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여자라는 것을 그가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대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 말이 맞아요.
엄마는 엄마만의 공간에서 더 행복할 거예요. 이 말은 나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내 패를 쥐어짜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더 행복해? 현우야, 나는 어제 모든 것을 잃었어. 전부 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 가족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호텔 방에서 혼자 있는 것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 호텔일 필요는 없어요. 지수 씨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저희 동네 근처에 장기 투숙하기 좋은 사랑스러운 레지던스들이 있어요. 매우 깨끗하고 안전하고 작은 주방도 있어서 직접 요리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삶에 겨우 2년 있었던 이 여자가 집을 잃은 나에게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장기 투숙 숙소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보험금은 몇 주 동안 나오지 않을 텐데. 현우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그걸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시작 자금으로 몇십만 원 정도. 몇십만 원이라니. 마치 내가 그가 거의 알지 못하는 먼 친척인 것처럼 말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준 여자가 아니라 현우야. 나는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기저귀를 갈아줬고 네가 배앓이 할 때 안아줬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줬고 숙제를 도와줬어. 네가 중학교 때 이수진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나는 너를 안아줬어. 그의 얼굴은 약간 일그러졌지만 지수 씨가 그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역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단지 우리 모두가 몇 가지 경계를 두면 더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경계. 나는 현우가 이혼 후 상담했던 치료사에게서 그 단어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경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쫓아내는구나. 나는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현우가 항변했습니다. 단지 이 방식이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누구의 생각이었니? 나는 물었습니다. 비록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나는 지수 씨가 약간 기대어 앉는 방식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이룬 듯 만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논의했어요. 현우가 말했지만 그는 내 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내가 65세이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알겠다. 엄마,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에게 최선인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최선. 나는 그 단어들을 마치 외국어처럼 반복했습니다. 모두에게 최선인 것은 현우야, 내 어머니가 오늘 밤 길에서 자지 않아도 되는 것일 거야. 지수 씨의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길에서 잘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선택지가 있어요. 나는 다시 한번 그 깨끗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현우와 지수 씨는 있지만 내 사진은 없는 가족 사진들. 아무도 실제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비싼 가구들. 이 차갑고 아름다운 여자를 자신의 어머니보다 선택한 나의 아들. 내 말이 맞아. 나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선택지는 항상 있지. 나는 나의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불편해하며 일어섰지만 마음을 바꿀 만큼 불편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안에 전화할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딘가에 자리 잡는 대로 신경 쓰지 마렴. 나는 내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하게 들리는지 놀랐습니다. 너희 안식처를 침범하고 싶지 않구나. 지수 씨는 약간은 부끄러워하는 듯 했지만 충분히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멈추라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녀는 당신의 어머니라고 말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완벽한 집, 완벽한 커플, 완벽한 경계를 뒤로하고 나왔고 나 자신을 걷게 만들 수 있기까지 한참 동안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앞 창문으로 현우와 지수 씨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얼마나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그들의 평화로운 삶에 얼마나 많은 드라마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강하고 독립적이며 아무도 필요 없다고 되뇌었습니다.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독립이란 선택지가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사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모텔로 걸어갔고 남은 돈을 거의 다 써서 하룻밤 방을 얻었습니다. 딱딱한 침대에 앉아 벗겨진 벽지를 바라보며 65세의 나이에 돈이 거의 없고 싸구려 옷 한 벌만 있는 여자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거의 40년 동안 지갑에 넣어 다녔던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기적적으로 화재 당시 내게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세월로 인해 노랗게 바래고 많이 만져서 부드러워진 명함. 세상이 젊었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을 때 내가 사랑했던 한 남자의 명함이었습니다. 이준호. 나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남자. 우리의 삶이 엇갈리기 하루 전날, 그리고 그날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 용기를 찾기까지 그 싸구려 모텔에서 사흘 밤을 보냈습니다. 얇은 매트리스 때문에 허리가 아팠고 입안에는 수치심의 맛이 감돌았습니다.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와 단열이 잘 안 되는 창문 밖에 끊임없는 교통소음을 들으며 사흘밤을 보냈습니다. 작은 욕실에서 얼마 안 되는 새 옷을 빨고 방의 유일한 의자에 걸어 말리며 사흘밤을 보냈습니다. 명함은 내 손가락 사이에서 휴지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지니고 다녔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달아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희미한 파란색 잉크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내가 모르는 지역번호가 붙은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나의 어리고 풋풋한 글씨로 비을 절대 잊지 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만의 특별한 약속을 나타내는 첫 글자였습니다. 나는 25세 때 그 단어들을 썼습니다. 젊음의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준호가 내 인생의 위대한 사랑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26세였고 이마에 드리워진 짙은 머리카락과 황금빛 호박색 눈을 가졌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의 건설 회사에서 일했고 더 큰 꿈, 의미 있는 것을 건설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는 9개월 동안 데이트했고 25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도시 외곽 언덕의 전망대로 데려가곤 했고 우리는 그의 차 보닛에 앉아 우리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사업을 시작할 거야. 그는 나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건설이나 부동산 개발 같은 거. 내가 너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그는 수도의 프로젝트를 위해 떠나기 전날 밤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너와 결혼할 거야. 하지만 25세의 약속은 현실의 삶이 닥쳐올 때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꿈과 계획으로 가득 찬 길고 열정적인 편지였습니다. 나는 은행에서의 내일과 약속대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편지들은 더 짧아지고 덜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교회 행사에서 재훈 씨를 만났을 때 준호는 너무 좋아서 현실이 아닐 것 같은 아름다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훈 씨는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러웠으며 이미 32세였고 통신회사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세상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집, 가족, 그리고 안정감을 약속했습니다. 5개월간의 교제 후 그가 청혼했을 때 나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준호의 명함을 웨딩드레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 없는 비밀의 부적이었습니다. 이제 40년 후 습기와 낡은 담배 냄새가. 나는 싸구려 모텔 방에 앉아. 나는 그 호박색 눈을 가진 꿈꾸는 남자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첫사랑을 대하는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간헐적으로 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통 친구들을 통해 그가 자신의 약속을 지켰고 건설 회사를 시작했으며 큰 인물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것에 놀랐습니다. 제국을 건설하느라 너무 바쁘다고 했습니다. 이준호는 항상 야심이 강했어 라고들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은 아마 8년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회사가 인천을 넘어 서울과 부산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발, 쇼핑몰과 오피스 단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청년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종류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슈퍼마켓에서 산 옷가지가 든 가방 하나만 가지고 싸구려 모텔에 머무는 65세 과부에게서 무엇을 원할까요? 내 이성적인 부부는 그것이 터무니없고 심지어 애처롭다고 말했습니다. 삶이 무너졌다고 해서 40년 만에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고 절망적이며 갈 곳이 없을 때 젊은 시절의 남자친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갑에 있는 동전을 세고 있고 하룻밤 더 모텔비를 낼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할 때 이성적인 생각은 사치입니다. 넷째 날 아침,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딱딱한 매트리스 때문에 등이 아팠습니다. 돈은 바닥나고 있었고 모텔은 이미 다음 날 도착할 예약 때문에 방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방이 작은 테이블에 앉아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은 아침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어라 말해야 할까요? 여보세요, 준호 씨. 저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노숙자예요. 도와줄 수 있나요? 명함의 번호는 아마 끊어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비서가 정중하게 이 이사님은 젊은 시절 자신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무작위 여성들의 전화를 받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끊어지지 않았다면요? 그가 전화를 받는다면요? 나는 번호를 누르는 동안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각 숫자는 절벽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 울렸습니다. 2번. 이 개발입니다. 이준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시간과 책임에 의해 다듬어졌지만 틀림없이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40년 후에도 나는 어디서든 그를 알아봤을 것입니다. 나는 거의 전화를 끊을 뻔했습니다. 거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다른 해결책을 찾으러 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톤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전화를 뚫고 나와 나를 담요처럼 감싸는 것처럼 보이는 따뜻함이 나를 말하게 했습니다. 준호 씨, 저 미숙이에요. 김미숙. 지금은 박미숙이지만 예전에는 김미숙이었어요. 침묵. 전화가 끊겼거나 그가 전화를 끊었거나 아니면 그가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미숙아. 내 이름만이 마치 기도나 경이로움처럼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발음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화해서 죄송해요. 나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기 전에 설명하려는 나의 절박함의 말이 엉켰습니다.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전화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디 계세요? 걱정으로 날카로워진 그의 목소리가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분당의 안식모텔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을 알지만 지난주에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모든 것을 잃었고 아들은 내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갈 곳이 없어요. 말들은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앞의 말보다 다음 말을 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거절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준호가 이제 완전히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데리러 갈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친숙한 목소리를 들어야 했을 뿐인 것 같아요.
미수가. 그의 어조는 논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미 차로 걸어가고 있어요. 전화로 문 닫는 소리, 엔진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정말 오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 남자가 나를 싸구려 모텔에서 구출하기 위해 자신이 하고 있던 중요한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제가 기억하는 그 여자가 아니에요. 나도 그래. 그가 말했고,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전화를 40년 동안 기다려왔어.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다음 1시간을 몇 안 되는 짐을 챙기며 공포와 불신 사이를 오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대화를 계속하는 것처럼 40년 후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텔 창밖을 내다보며 내가 알아보지 못할 차, 나를 알아보지 못할 남자를 기다리면서 나는 화재 이전부터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희망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실망과 더 많은 마음의 상처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65세에 잃을 것이 없는 나에게 희망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10시 45분 정각, 은색 메르세데스 한 대가 모텔 앞에 섰습니다. 거리의 낡은 배경과 대비되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 주차하는 동안 나는 창문으로 내다보았고 심장은 새장 탈출을 시도하는 새처럼 갈비뼈에 부딪혔습니다. 창문은 선팅되어 있어 안을 볼 수 없었지만 내 가슴 깊은 곳에서 그것이 그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40년 후에도 흰머리와 눈가의 주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와 나누지 않은 수십 년의 무게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즉시 그를 알아봤습니다. 이준호는 마치 내 꿈에서 걸어 나오는 것처럼 그 차에서 나왔고 그가 내가 있는 창문을 올려다보았을 때 세월은 우리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내 가방을 들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꿈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성급함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는 차 옆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26세 때 가졌던 것과 같은 여유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성공과 성숙함으로 세련되고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청바지와 네이비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아마 내가 한 달 식비로 쓰는 것보다 더 비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 수십 년 동안 내 꿈을 맴돌았던 그 호박색 눈은 정확히 같았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몇 달 동안 다듬지 않았습니다. 내 싸구려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우아한 남자와 비교할 때 나는 작고 하찮게 느껴졌지만 그는 이미 나에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시 25세가 된 것처럼 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미소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고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숙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시간이 만든 변화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짙은 머리카락은 이제 은색이었고 짧고 전문적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주름이 그의 눈가와 입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깨가 더 넓었고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성공이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물리적인 무게를 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미소 지었을 때 나는 그가 나를 전망대로 데려가 그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던 젊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내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 호박색 눈은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할 것이 없으면서
몇 년 만에 그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것을 바꾼 세 단어를 말했습니다. 아름다우시네요.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거기 그 싸구려 모텔 부두에서 이준호가 내 옆에 서 있는 채로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린 눈물, 4일간의 불확실성과 절망,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던 평생의 세월, 모든 것이 통제할 수 없는 추하고 흐느끼는 울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조용히 시키거나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내 가방을 들고 내가 그의 가슴에 무너져 내릴 때 다른 팔로 나를 감쌌습니다. 그는 값비싼 코롱과 깨끗한 옷, 성공과 안정감, 내가 잃은 모든 것과 내가 결코 가지지 못했던 모든 것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의 스웨터는 내 뺨에 부드러웠고 그의 팔은 떨리는 내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죄송해요. 나는 그의 가슴에 헐떡였습니다. 죄송해요, 준호 씨.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 엉망진창에 당신을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어요. 쉿. 그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년 전에 전화했어야 했어. 눈물이 마침내 멈췄을 때 나는 그를 바라보기 위해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의 값비싼 스웨터에 남긴 축축한 얼룩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나 엉망진창처럼 보일 거예요. 그는 손을 뻗어 내 뺨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속삭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지옥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것은 엉망진창이 아니에요, 미숙 씨. 그것은 강인함이에요. 나는 웃었지만 떨리고 쓰라렸습니다. 강인함이요. 나는 65세예요. 내 친아들이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료 호텔에 머물고 있어요. 그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비참한 거예요. 그의 턱이 굳어졌고 잠시 동안 나는 그가 숨기려 하는 분노의 섬광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바보예요. 당신은 그를 몰라요. 알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을 알아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어깨 위에 부드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알았었죠. 그리고 내가 알았던 김미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특히 가족을 결코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나의 결혼 전 성을 말하는 방식, 마치 그가 수년 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귀중한 것인 양 말하는 방식이 내가 예전에 나였던 여자에 대한 갈망으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여자가 아니에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잠재력이 된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는 나의 가방을 그의 고급차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보물인 것처럼. 세상에 남은 나의 모든 것이 담긴 싸구려 가방이 아니라 그가 조수석문을 열어주었을 때 나는 이 상황의 비현실성에 잠시 마비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아침, 나는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집, 추억,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남자의 차에 오르고 있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가 시동을 걸면서 물었습니다. 집으로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운전은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고 우리는 점점 더 부유한 동네를 지나 내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돌담과 철문 뒤에 숨겨진 부동산들이 산재한 구불구불한 언덕들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치된 것처럼 보이는 나무들, 대부분의 사람들 차보다 비쌀 것 같은 우편함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개발이라고만 쓰여진 작은 황동 명판이 있는 긴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진입로는 성숙한 나무들과 잘 가꾸어진 정원을 가로질러 구부러지더니 나를 숨막히게 만든 집 앞에 있는 원형 진입로로 열렸습니다. 화려하거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돈이 우아한 방식, 은밀하고 확신에 차 있고
오래 지속되도록 지어진 방식이었습니다. 돌과 목재로 되어 있었고 오후의 빛을 포착하는 높은 창문들과 앉아서 잠시 머물고 싶게 만드는 현관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 나는 그가 성취한 모든 것의 기념비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그는 차를 주차했지만 바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내가 보는 눈을 통해 집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커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언젠가 이것을 채울 생각으로 지었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몸짓이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꿈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결혼 안 했어요? 질문이 멈추기 전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두어 번 가까워졌지만 항상 무언가가 빠져 있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단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었죠. 그 단어는 우리 사이의 조용한 차 안에 40년간에 만약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의 짐을 지고 떠돌았습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결코 속하지 않았던 삶에서 내가 어떻게 부재했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을 찾기도 전에 그는 이미 차에서 내려 내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꿀처럼 빛나는 나무 바닥, 높은 천장, 건축 잡지에 속할 것 같은 가구들이 있었지만 차갑거나 박물관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방에 책이 있었고 창문 근처에 놓인 편안한 독서 의자, 사이드 테이블에 흩어져 있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지 성공을 위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배고프세요? 준호가 나의 이전 거실 전체보다 더 큰 주방으로 나를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화했을 때 막 점심을 만들려던 참이었어요. 나는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텔의 아침 식사는 낡은 빵과 묽은 커피뿐이었고 내 배는 공허함과 긴장감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빛으로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미숙 씨, 그만하세요. 당신은 폐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는 단어를 찾기 위해 잠시 멈춥니다. 내가 40년 동안 던져온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가 요리하는 동안, 그리고 그는 정말로 요리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운 사람의 편안함으로 그 거대한 주방을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방에 흩어져 있는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준호는 기공식에서 리본을 자르고 중요한 사람들과 악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선 갈라와 비즈니스 저녁 식사에서 여러 여성들과 함께 있었지만 항상 미소 지었지만 완전히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가 완벽하게 구워진 닭고기와 구운 채소가 담긴 접시를 내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에 대해, 당신 아들에 대해, 내가 놓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끔찍한 모텔 음식 이후 천국처럼 느껴지는 점심 식사 동안 나는 재훈 씨와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했지만 열정보다는 안정과 동반자 관계를 준 재훈 씨에 대해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했고 격렬하게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필요보다 여자친구의 편안함을 더 소중히 여긴 낯선 사람이 된 아들 현우에 대해 나는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좋은 과부로 지낸 세월에 대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간 화제와 내게 남은 모든 것을 앗아간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그의 호박색 눈을 내 얼굴에서 떼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재훈 씨 일도, 집 일도, 당신 아들 일도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전화한 것은 후회하지 않아요. 왜요? 질문이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작게 나왔습니다. 그는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부드러우며 여전히 이 모든 세월 후에 내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사업, 내가 이룬 모든 성공, 내가 벌었던 모든 돈은 당신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내가 당신에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준호 씨, 이것이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을 알아요. 40년은 긴 시간이고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오늘 그 전화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은 내 삶에서 빠진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어요. 나는 맞잡은 우리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햇볕에 그을리고 잘 관리되어 있었고 내 손은 노동으로 닳았고 65세에 하루하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기억하는 그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더 나아요. 그가 동의했습니다. 당신은 진짜예요. 당신은 살았고, 사랑했고, 잃었고, 살아남았어요. 25세의 그 소녀는 예뻤지만 단지 잠재력이었을 뿐이에요. 당신은 그 잠재력이 된 여성이에요. 이 말들은 따뜻한 담요처럼 내 심장 주위에 자리 잡았고, 내가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상처들을 치유했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장 오랜만에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나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짐이 아닌 나 자신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젊었을 때 나를 사랑에 빠지게 했던 것과 같은 파괴적인 미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할 남은 삶이 어떤 모습일지 알아내야죠. 당신이 원하신다면요. 좋은 음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그의 아름다운 주방에 앉아 나는 때때로 당신의 옛삶을 파괴하는 화재는 단지 당신이 항상 가졌어야 할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와 함께 사는 것은 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잊었던 나의 버전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첫 주는 어색했습니다. 예의 바른 낯선 사람들이 공간을 공유하는 것처럼 서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의 집 전체 손님 스위트룸을 주었습니다. 나의 옛 거실보다 더 큰 방.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욕조가 있는 전용 욕실. 그리고 그의 정원을 내려다보는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만지거나 나의 존재에 너무 많은 증거를 남기는 것을 두려워하며 고급 호텔에 머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성공한 남자가 배우는 방식으로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나는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일주일에 사흘 오는 가정부한 아주머니가 있었지만 나머지 날에는 내가 그를 위해 요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커피를 만들거나 간단한 점심을 준비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수십 년 동안 뷔페 음식과 식당 음식을 먹어온 사람의 열정으로 모든 것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해요. 어느 날 밤 그가 나의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찌개를 맛보며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 집밥은 먹어보지 못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항변했지만 속으로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요리를 고맙게 여긴 것이 언제였을까요? 현우는 내가 똑같은 5가지 요리만 계속한다고 불평하곤 했습니다. 지수 씨는 가족 저녁 식사를 위해 더 현대적인 맛을 시도해 보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벽해요. 당신은 완벽해요. 그 완벽하다는 단어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65세였고 새치가 솟아나고 있었고 주름이 영구적인 고랑이 되었습니다. 내 손은 나이로 얼룩졌고 내 몸은 예전에 탄탄했던 곳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그의 눈에 아름다운 사람, 사랑과 관심,
그리고 부드러운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우리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뒷 현관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는 사업 보고서를 읽었고 나는 그가 만든 세모이통의 새들을 관찰했습니다. 오후에는 그가 직접 심은 정원과 취미로 난초를 기르는 온실을 보여주는 그의 부지 주변을 걸었습니다. 저녁은 대화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만회해야 할 40년이 있었고 우리는 소중한 유물을 검사하는 고고학자처럼 천천히 신중하게 그것을 했습니다. 나는 재훈 씨를 잃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후 몇 달 동안 집의 공허함에 대해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도록 나 자신을 강요해야 했던 것에 대해, 과부의 고독함, 남편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반쪽짜리 사람처럼 대하는지에 대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에서 세계주의 프로젝트를 가진 개발 제국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 그가 수년 동안 데이트했던 여성들에 대해 똑똑하고 성취감이 있었으며 자선갈라에서 그의 옆에 완벽해 보였지만 그를 결코 완전하게 만들지 못했던 여성들에 대해 한 여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우리가 그의 벽난로 옆에 앉아 창문에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박서연은 건축가였어요. 똑똑하고 아름다웠죠. 모두가 우리가 서로에게 완벽하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 강렬함에 놀랄 정도의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청혼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대한 전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식당, 비싼 반지, 그녀가 원한다고 말했던 모든 것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예스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음 여름에 결혼식을 계획했지만 날짜가 다가올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그녀가 아니라 나에게서 말이죠. 그는 잠시 멈추고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나는 취소했어요. 준호 씨, 뭐라고 말했어요? 진실이요. 그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나는 40년 전에 만났던 한 여자와 여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동안 그녀와 결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말은 나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 때문에, 나의 기억 때문에, 언젠가, 어떻게든 내가 그를 필요로 할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그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그의 결혼식을 취소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든지 가질 수 있었던 이 성공적이고 잘생긴 남자를 바라보며 그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에요. 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는 몸을 앞으로 숙여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40년 동안 내 명함을 지갑에 넣어둔 것은 더 미친 짓이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둘 다 미쳤습니다. 우리는 둘 다 그럴 수도 있었던 일의 유령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어쨌든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특별한 종류의 관계가 우리를 다시 함께 데려왔습니다. 내가 도착한 지 3주 후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준호의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만들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현우의 이름이 뜨자 익숙한 불안감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나는 내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의 어조는 이상했고 신중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전화하려고 했는데 계속 음성 사서함으로 갔어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현우가 나에게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죄책감이나 의무에 대처할 준비가 되지 않아 전화를 가려받고 있었습니다. 바빴단다. 무슨 일로 바빴어요? 어머니가 몇 주 전에 모텔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지내고 계세요? 나는 준호의 아름다운 주방,
그가 아침에 가져온 신선한 꽃, 조리대 위에 값비싼 와인잔을 둘러보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어. 무슨 친구요? 엄마, 돈 많은 친구 없잖아요. 그의 추측은 나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재훈 씨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친구 관계를 시들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너무 피곤했고 제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놀랄 거니?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있었고 나는 그가 그 정보를 처리하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수와 내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우리가 너무 성급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어머니가 잠시 저희 손님방에 머무르셔도 될 것 같아요. 회복하실 때까지요. 한 달 전에는 나에게 전부였을 그 제안이 이제는 공허하고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니? 또 다른 침묵.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에 너무 집중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은 서로를 도와야죠. 내가 깨달은 것은 그가 아마도 동네 소문망을 통해 그의 어머니가 더 이상 싸구려 모텔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누군가 잘 차려입은 남자와 비싼 차를 타고 그녀를 본 것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현우는 궁금해했고 그 궁금증이 그를 관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친절하구나.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완벽하게 행복하단다. 엄마, 낯선 사람과 그냥 이사할 수는 없어요.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뭘 알아요? 나는 그가 나를 짐처럼 느끼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의 동행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요리를 감사하며 매일 나에게 아름답다고 말한다는 것을 알아요. 결혼식은 나의 첫 결혼식과는 달랐습니다. 40년 전 재훈 씨와 결혼했을 때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흰 드레스, 교회 예식, DJ와 주류 코너가 있는 커뮤니티 센터 리셉션. 우리는 아는 모든 사람과 심지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도 초대했습니다. 그것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와 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했습니다. 예식은 5개월 후인 쌀쌀한 11월 아침 그의 뒷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목사님은 준호의 오랜 친구였고 유일한 증인은 가정부 아나주머니와 준호의 사업 파트너이자 25년 지기인 김민준 씨였습니다. 나는 준호가 내 눈과 어울린다고 말한 단순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었고 그는 과시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스트레스 없이 단정하고 잘생겨 보이는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단지 40년 후에 서로를 다시 찾은 두 사람이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약속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현우는 결혼식에 왔습니다. 나는 그를 초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준호는 다시 한번 시도해보라고 나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식 2주 전에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 씨와 내가 결혼한다. 11월 15일 오후 2시야. 와도 괜찮지만 지수 씨는 초대하지 않았단다. 그는 혼자 나타났습니다. 아마 나의 한 달 쇼핑 예산보다 더 비싼 정장을 입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준호와 정중하게 악수했습니다. 적절한 소규모 대화를 나누었고 목사님이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선언했을 때 미소를 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 속에서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준호의 집, 그의 차, 부의 명백한 표식들을 재고 조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준호의 품에서, 내 남편의 품에서, 우리의 집이 된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햇빛이 우리가 함께 가꾸는 정원을 향한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나는 준호가 내가 깨기 전에 매일 아침 만드는 커피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66세인 나는 이전에 느껴본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준호의 돈이나 그의 아름다운 집, 혹은 그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정말로 나를 보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것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화제는 나의 옛삶을 앗아갔고, 그것을 소비하고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나는 준호가 아침 식탁 건너편에서 신문을 읽는 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파괴는 단지 갱신을 위한 또 다른 단어일 뿐이라고. 때때로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어야만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했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당신이 정말 운이 좋다면 첫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될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내가 40년 동안 간직했던 명함은 이제 액자에 담겨 준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약속은 지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비록 그것을 이행하는데 40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저희의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